책들은 우리의 삶의 이야기를 써나간다. 책들이 우리 서가에, 또 창틀에, 소파 밑에, 냉장고 위에 쌓이면서 그 한 권 한 권이 우리 삶의 이야기의 한 장을 구성하게 된다. 어떻게 그러지 않을 수 있겠는가? 안녕하세요. 바보북스입니다. 오늘은 앤 패디먼의 서재 결혼시키기의 서문에 나오는 문장으로 오늘 밤도 북나잇을 열어보았습니다. 앞으로는 바보북스가 읽고 있는 책이라는 꼭지로 제가 읽고 있는 책들을 소개드릴까 해요. 서재 결혼시키기는 제가 요즘 정말 재미있게 읽고 있는 책인데요. 책을 너무 좋아하는 저널리스트인 앤 패디먼이 평생에 걸쳐 책과 살아온 이야기를 담은 책입니다. 저도 책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다른 애서가들의 재미있는 독서 에세이를 읽는 것을 참 좋아하는데요. 이런 이야기들을 읽으면서 역시 책 읽는 게 이렇게나 재밌는 거지, 맞아 하면서 덕력에 공감하기도 하고 읽는 재미와 그로부터 얻어지는 삶의 기쁨을 다시금 확인하기도 합니다. 이 책의 첫 장은 책의 결혼이라는 제목으로 시작되는데요. 너무 재밌게 읽었던 부분이라 소개를 드리고 싶었어요. 그럼 잠시 읽어보도록 할게요. 몇 달 전 남편과 나는 드디어 책을 한 대 섞기로 결정했다. 우리는 안지 10년, 함께 산지 6년, 결혼한 지 5년 된 사이였다. 이제 우리의 어울리지 않는 커피잔들도 우호적으로 공존하게 되었다. 우리는 티셔츠도 바꾸어 입고 여차하면 서로의 양말을 갖다 신기도 한다. 우리가 모은 레코드들은 이미 오래전에 무사히 서로 다른 종족 간 혼인에 성공하여 예컨대 나의 조스킹 데프레의 모테트들은 조지의 제퍼슨 에어플레인 최악의 선곡집 곁에서 환심을 사려고 애를 쓰고 있었는데 우리는 이 결합이 양쪽을 풍요롭게 해주는 것이라고 믿었다. 그러나 우리의 책들은 계속 별거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여 내 책은 주로 우리 아파트 북쪽 끝에, 그의 책은 남쪽 끝에 자리 잡고 있었다. 나의 빌리버드가 그의 모비딕으로부터 10m나 떨어진 곳에서 시름에 잠겨있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일이라는데 일찌감치 합의를 했건만 실제로 둘을 합쳐주는 일에는 우리 둘 다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았다. 우리는 건물 꼭대기층에 자리 잡은 이 아파트에서 서로 격리된 두 멜비를 빤히 바라보며 결혼 생활을 해왔다. 돈이 있거나 없거나 병들거나 건강하거나 서로를 사랑하겠다고 약속하는 것, 심지어 다른 모든 것을 버리겠다고 약속하는 것조차 별 문제가 아니었다. 그러나 기도서에 장소를 결혼시키라거나 겹치는 책은 버리라는 말이 나오지 않은 게 다행이었다. 그런 말이 있었다면 훨씬 더 엄숙한 서약이 되었을 것이고 어쩌면 약오르기 짝이 없는 일이기는 하지만 그것 때문에 부득이 결혼을 중단해야 했을지도 모른다. 우리는 둘 다 글쟁이였으며 그래서인지 대부분의 사람들이 옛날 연애 편지를 위해 아껴둔 감정을 우리는 책에 쏟아부었다. 드럼 클리프의 교회 묘지에 있는 예이츠의 무덤 앞에서 낭독했던 벤 불벤 아래에서가 담긴 나의 W.B. 예이츠 시 전집을 공유하거나 조지의 절친한 친구 로브 판스워스가 9학년 때 게리 치버스가 행복을 빌며 라는 헌사를 써서 선물해준 그의 T.S. 엘리엇 시 선집을 공유하는 것에 비교하자면 침대나 미래를 공유하는 것은 애들 장난에 불과했다. 우리가 두 멜비를 나란히 두는 일을 망설인 데는 우리 성격의 본질적 차이도 작용을 했다. 조지는 병합하다. 나는 세분파다. 그의 책들은 민주적으로 뒤섞여 문학이라는 포괄적인 깃발 아래 통일되어 있었다. 어떤 책은 수직으로, 어떤 책은 수평으로, 심지어 어떤 책은 다른 책 뒤에 꽂혀 있기도 했다. 내 책들은 국적과 주제에 따라 소곡들로 분할되어 있었다.
어수선한 꼴을 잘 견디는 사람들이 대부분 그렇듯이 조지는 3차원 물체들에 대해 기본적인 신뢰를 갖고 있다. 자기가 뭘 원하면 그것이 저절로 나타날 것이라고 믿으며 그렇게 믿어서 그런지 또 보통 그렇게 된다. 반면 나는 책, 지도, 가위, 스카치 테이프는 모두 믿을 수 없는 방랑자들이어서 숙소에 꽉 붙잡아 두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곳으로 튈 가능성이 높다고 믿는다. 따라서 내 책들은 늘 엄격하게 조직화되어 있다. 5년 동안 결혼 생활을 하면서 아이까지 하나 낳은 뒤 조지와 나는 마침내 우리가 장서 합병이라는 좀 더 깊은 수준의 친밀함을 이룰 준비가 되었다고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그의 영국식 정원 운영 방법과 나의 프랑스식 정원 운영 방법 사이에서 어떤 타협점을 찾을 수 있을지는 불확실했다. 어쨌든 단기전에서는 내가 승리를 거두었다. 내 방식대로 책을 정리해도 그는 그의 책을 찾을 수 있지만 그의 방식대로 정리하면 나는 내 책을 절대 찾을 수 없을 것이라는 논리 덕분이었다. 우리는 주제에 따라 정리하기로 합의했다. 역사, 심리, 자연, 여행 등. 문학은 다시 국적에 따라 세분하기로 했다. 조지는 내가 너무 까다롭게 군다고 생각했는지 몰라도 어쨌든 우리 친구가 이야기해준 정리 체계보다 훨씬 낫다는 것은 인정했다. 그 친구의 친구가 몇 달 동안 실내 장식업자한테 집을 빌려주었는데 집에 돌아와 보니 모든 책이 색깔과 크기를 기준으로 재정리되어 있더라는 것이다. 그 직후 실내 장식업자는 교통사고를 당했다고 한다. 솔직히 말하면 그때 식탁에 앉아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사람들은 모두 그 사고가 인과응보라고 입을 모았다. 그러나 기본 규칙을 정한들 무슨 소용이 있을까? 우리는 곧 난관에 부딪혔는데 내가 영국 문학은 연대순으로 그러나 미국 문학은 저자 이름 순으로 정리한다는 계획을 발표했기 때문이다. 나의 논리는 이런 식이었다. 우리의 영문학 책들은 600년에 걸쳐 있기 때문에 그것을 연대순으로 꽂아 놓으면 우리 앞에서 문학의 넓은 지평이 펼쳐지는 것을 한눈에 볼 수 있다. 빅토리아 여왕 시대 작가들은 한 몸이다. 그들을 분리시켜 놓는다는 것은 이산 가족을 만드는 것과 다름없다. 게다가 수전 손태그도 그녀의 책들을 연도순으로 배열했다더라. 그녀가 뉴욕타임스에서 한 말을 보니 핀천을 플라톤 옆에 꽂아두면 먹은 것이 올라오려 한다더라. 수전 손태그도 그렇다는데. 반면 우리 미국 문학 책들은 대부분 20세기 것인데다가 많은 수는 또 아주 최근 것이어서 그것을 연대순으로 구별하려면 탈무드 편집자처럼 쫀쫀하게 따져야 한다. 따라서 결론은 작가 이름순. 결국 조지는 굴복하고 말았는데 진심으로 내 논리에 감복했다기보다는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였다. 그러나 내 셰익스피어 책들을 한 책꽂이에서 다른 책꽂이로 옮기는 것을 보고 내가 그 작품들은 꼭 연대순으로 꽂아야 돼 하고 소리치는 순간 그만 일이 터지고야 말았다. 그러니까 한 작가 내에서도 연대순으로 가잔 말이야? 그는 입을 떡 벌렸다. 하지만 셰익스피어가 작품을 쓴 연도는 아직 정확히 밝혀지지도 않았잖아. 나는 밀리지 않고 몰아붙였다. 그래도 로미오와 줄리엣을 폭풍보다 먼저 썼다는 것은 알잖아. 나는 그 사실이 내 책꽂이에도 그대로 반영되길 바래. 조지는 나와 결혼을 살면서 이혼을 심각하게 생각한 적은 거의 없는데 그때만은 달랐다고 했다. 네, 지난 북캐스트 2회는 내 인생의 책이라는 주제로 진행했는데 제가 실수로 읽어드리지 못했던 사연이 있어요. 먼저 이 사연을 읽어보도록 할게요. 204JANG93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이번 주제를 보고 참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인생의 책이라는 것이 참 간단한 듯 하면서 어려운 것 같아요. 누군가에게 한 번쯤 추천하고 싶은 책, 개인적으로 참 좋았던 문장이 있었던 책,
곱씹어 볼 수 있는 생각들이 다양하고 좋았던 책, 이런 식으로 읽었던 책들이 다시 수많은 관문을 거쳐서 선택된 책이어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조심스럽기도 하고, 정말 이 책이 내 인생의 책인가 하는 질문도 스스로 많이 반복했던 것 같아요. 저는 대중적으로 인기 있는 책도 참 좋고 사회적으로 이슈되었던 책도 많은 것을 느낄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좋아하지만, 개인적으로는 그다지 다수의 사람이 좋아하지 않는 책을 좋아해요. 하지만 누군가에게 추천하거나 이야기할 때는 참 많이 고민하게 돼요. 제가 좋아하는 책에 좋아하는 점이 다 달랐기 때문에 이왕이면 너무 개인적으로 국한된 인생의 책이 아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서론이 길었지만 제 인생의 책은 어두운 상점들의 거리입니다. 다양한 책을 접하고 싶다는 생각에 참여하게 된 독서 모임에서 제가 읽어보고 싶은 책으로 골랐던 책인데, 이 책과 관련해서 제가 발제도 정리하고 다른 사람들의 생각도 알 수 있어서 더 뜻깊은 책이었던 것 같아요. 노벨문학상 수상 작가인 파트릭 모디아노의 책이라 더 궁금증으로 시작되었지만, 저는 그 속에 담긴 내용과 그로 인해 생기는 질문들이 참 좋았어요. 이 책의 큰 줄거리는 기억을 잃은 기 롤랑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기억과 존재를 알아내기 위해 자신을 알 수 있는 사람들, 그들의 기억 속에 자신을 찾아다니는 내용입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찾기 위해서요. 전체적으로 기억과 정체성에 대한 의문, 더 나아가 타인과의 관계 속의 나, 삶의 의미 등에 대해 생각하게 되는 책이라고 느꼈습니다. 기억이란 것이 참 불분명하면서도 어찌 보면 사람은 그 기억에 의존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책의 전개 방식은 주인공 기 롤랑의 현재 이야기와 과거의 기 롤랑을 잠깐이나마 스치듯이 보았던 사람들의 기억들이 한 페이지가량 중간중간 함께 나오게 됩니다. 이런 전개가 뜬금없다고 여기는 사람들도 있었고, 내용 자체가 큰 사건이 없다 보니 무난하고 무슨 이야기를 하려는 건지 모르겠다는 사람도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이 책으로 하여금 생각하는 게 많아서 좋았어요. 파트릭 모디아노의 책은 거의 기억과 존재, 정체성이라는 흐름이 반복해서 나온다고 해요. 실제 작가가 스스로 자신이 쓴 수많은 글은 약간의 변주만 더해진 단 한 권의 책이었다고 말했다고 해요. 저는 이 책을 통해서 인간의 존재가 기억에서 기원하는지 아니면 그저 나라는 사람 자체에서 기원하는지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내가 나일 수 있는 정체성이 무엇인지, 아무런 기억이 없는 나의 존재는 과연 진정한 의미에서 나라고 할 수 있는지, 타인의 관점 속에서의 나의 모습과 그들 기억 속에 존재함으로써 이 세계에 있었다는 증거가 될 수 있는지, 그리고 그것은 정말 나라고 할 수 있는지, 아니라면 진짜 나와 얼마나 다르고 어떻게 다른지.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어요. 그래서 저는 이 책이 제가 생각하는 관념 혹은 사념들의 바탕을 다지게 한 책이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이 책을 제 인생의 책으로 선택했답니다. 실제 작품의 시대적인 배경, 프랑스의 점령기와 더불어져서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정체성 확립과 삶의 태도, 기억이 어떠한 집단과 나를 어떻게 연결시켜 주는지에 대해 말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사실 읽은 지 꽤 된 책이라 생생하게 기억이 나지는 않네요. 아쉬워요. 이번 기회에 책을 다시 읽어보려고 합니다. 존재의 덧없음과 그 속에서도 누군가의 기억에 남기를 바라며 살아가는 타인을 반드시 필요로 하는 인간이란 존재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기억에 남는 구절 중 2개만 말씀드리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기이한 사람들, 지나가면서 기껏해야 쉬 지워져 버리는 연기밖에 남지 못하는 그 사람들. 위트와 나는 종종 흔적마저 사라져버린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서로 나누곤 했었다. 그들은 어느 날 무로부터 문득 나타났다가
반짝 빛을 발한 다음 다시 무로 돌아가 버렸다. 미의 여왕들, 멋쟁이 바람둥이들, 나비들, 그들 대부분은 심지어 살아있는 동안에도 결코 단단해지지 못할 수증기만큼의 밀도조차 지니지 못했다. 위트는 해변의 사나이라고 불리는 한 인간을 그 예로 들어 보이곤 했다. 그 남자는 40년 동안이나 바닷가나 수영장가에서 여름 피서객들과 할 일 없는 부자들과 한담을 나누며 보냈다. 수천 수만 장의 사진들 뒤쪽 한 구석에 서서 그는 즐거워하는 사람들 그룹 저 너머에 수영복을 입은 채 찍혀 있었지만 아무도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며 왜 그가 그곳에 사진 찍혀 있는지 알 수 없다. 그리고 아무도 그가 어느 날 문득 사진들 속에서 보이지 않게 되었다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할 것이다. 나는 위트에게 감히 그 말을 하지는 못했지만 나는 그 해변의 사나이는 바로 나라고 생각했다. 하기야 그 말을 위트에게 했다 해도 그는 놀라지 않았을 것이다. 따지고 보면 우리는 모두 해변의 사나이들이며 모래는 그의 말을 그대로 인용하자면 우리들 발자국을 기껏해야 몇 초 동안밖에 간직하지 않는다고 위트는 늘 말하곤 했다. 그 건물들의 입구에서는 아직도 옛날에 습관적으로 그곳을 드나들다가 그 후 사라져버린 사람들이 남긴 발소리의 메아리가 들릴 것 같다. 그들이 지나간 뒤에도 무엇인가가 계속 진동하고 있는 것이다. 점점 더 약해져가는 어떤 파동, 주의하여 귀를 기울이면 포착할 수 있는 어떤 파동이. 따지고 보면 나는 한 번도 그 페드로 메케부아였던 적이 없는지도 모른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었다. 그러나 그 파동들이 때로는 먼 곳에서 때로는 더 세게 나를 뚫고 지나가고 있었다. 그러다 차츰차츰 허공을 떠돌고 있던 그 모든 흩어진 메아리들이 결정체를 이룬 것이다. 그것이 바로 나였다. 담백하게 쓰이고 비교적 간단한 형식의 글이라 쉽게 읽히는 것과 별개로 읽는 사람에 따라 깊이 있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고 생각해 볼 수 있는 책이라고 생각해요. 항상 이야기가 너무 길어지네요. 다른 파트릭 모디아노의 글도 읽고 싶어져요.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나는 누구인지, 내가 왜 다른 사람과 다른 존재이고 내 존재의 이유가 무엇인지, 내가 살아가는 삶으로 그리고 싶은 내 인생은 어떤 것인지, 사람이라는 존재와 그 의미를 고찰하게 되었어요. 길게 보면 참 순식간인 인생이잖아요. 그저 발자국으로 남아 쓰러져 버릴 존재, 이름조차 남지 못하는 삶일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내가 살아가는 삶은 의미가 있고 내가 부여하고 싶은 의미가 무엇인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아직도 많은 생각이 맴돌지만 정리가 확실히 되지는 않은 것 같네요. 이 책을 읽은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도 궁금해요. 1회 북캐스트도 너무 잘 들었고 이번 북캐스트도 다양한 분들의 인생의 책이 나올 것 같아 너무나 기대가 됩니다. 너무 긴 내용 죄송하고 감사합니다. 사연 감사합니다. 이 책은 사연을 보내주신 구독자님께서 제게 선물로 보내주신 책이기도 한데요. 보내주신 사연을 보니 저도 더욱 기대가 되고 얼른 읽어보고 싶어요. 오늘 밤도 북나잇 주제는 나만의 독서 습관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독서 습관을 가지고 계신가요? 책을 사랑하는 분들은 각자 자신만의 방식으로 책을 사랑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책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며 책 등이 손상될까봐 책을 쫙 펼쳐서 보지 않으시거나 책에 무언가를 적거나 귀퉁이를 접는 행동을 범죄시하기까지 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 반면 책에 손때를 묻히며 열심히 적고 접으며 읽으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아까 처음에 읽어드렸던 서재 결혼시키기에서도 그런 말들이 나오는데요. 예를 들어 책의 물리적 자아가 신성 불가침이며
그 형식은 내용과 분리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하며 서점에서 막 들고 나온 그 완벽한 순결 상태를 영원히 보존하겠다는 고귀하지만 실패할 수밖에 없는 목표를 세운 사람들이 있는 반면 저자의 가족들에게 책의 말은 거룩하지만 그 말을 담고 있는 종이, 천, 판지, 풀실, 잉크는 단순한 그릇이었으며 그것을 원하는 대로 필요한 대로 무람 없이 다루는 것은 신성 모독이 아닐 뿐더러 험하게 다루는 것이 불경의 표시가 아니라 오히려 친밀함의 표시였다라고 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책을 빌려 읽는 것이 습관화되어서인지 책에 직접 표시를 하며 읽는 것이 굉장히 낯설게 느껴지는 사람입니다. 책에 귀퉁이를 접으려고 하면 뭔가 심장이 콩닥콩닥 뛰는데요. 그래서 포스트잇을 이용해 표시해 두고 책을 다 읽고 나서 독서 노트에 표시해 두었던 문장들을 옮겨 적습니다. 가끔 가방 속에 넣어둔 텀블러에서 커피나 차가 흘러나와 책을 적시면 참 속상하고 그렇더라고요. 저는 한 번에 한 권의 책을 읽기도 하고 또 동시에 여러 권의 책을 읽기도 하는데 뚜렷한 이유는 없어요. 흥미로워 보이는 책들이 많을 때 궁금함을 참지 못하고 여러 권을 동시에 읽기도 하고 아니면 한 권은 사무실에 두고 점심시간에 읽고 한 권은 집 서재에 두고 한 권은 가방에 넣어두고 그때그때 읽어서 여러 권을 읽게 될 때도 있고요. 가끔 여러 권을 동시에 읽으면 헷갈리지 않냐는 구독자분들이 계셨는데 책들이 각자 고유의 서사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저는 아직까지 헷갈리는 일은 없었습니다. 저는 책을 항상 곁에 두고 눈에 띌 때마다 집어서 읽고 굳이 오늘은 몇 시간 책을 읽어야지 이런 목표 없이 틈틈이 읽으려고 합니다. 출근 전에 아침을 먹으면 단 5분이라도 책을 읽고 지하철에서 몇 정거장 남지 않았더라도 책을 꺼내서 일단 펴들곤 해요. 사실 요즘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인스타그램을 활발히 하면서 핸드폰을 들여다보는 시간이 늘었는데요. 핸드폰 화면을 스크롤하는 시간을 줄이고 책장을 더 많이 넘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자책보다는 종이책을 선호하는 편이지만 장기간 여행을 떠날 때, 어두운 침실에서 책을 읽을 때 또는 종이책을 구하기가 어려울 때는 기쁜 마음으로 전자책을 읽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습관을 가지고 계신지 참 궁금한데요. 구독자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사연은 앱신스 H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바보북스님의 꽤나 오랜 구독자이자 멀리서 응원하는 팬이자 삭막한 일상에서도 바보북스님의 영상에서 힘을 얻으며 살아가고 있는 수험생입니다. 유튜브 유저네임은 앱신스 H입니다. 두 편의 북캐스트를 정말 즐겁게 들었고 3회의 주제를 보자마자 보내고 싶은 사연이 번뜩 떠올랐기 때문에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짧은 사연을 보냅니다. 저는 최근 몇 개월간 시험 준비로 바쁜 일상을 보내고 있는데요. 학업을 소화해내는 것만으로도 버거운 나머지 독서를 비롯한 여가 생활을 마음껏 즐기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할 수만 있다면 하루 종일, 어쩌면 일주일 내내 방에 틀어박혀서 책만 읽고 싶다는 생각은 수도 없이 많이 해왔지만 좀처럼 바쁜 일상은 끊을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바보북스님과 구독자분들처럼 저 또한 독서를 사랑하는 사람이기에 독서할 시간이 없다면 기어코 만들어서라도 책을 붙들고 있곤 합니다. 이미 활자에 지칠 대로 지쳐있는 데다가 공부를 하느라 독서의 흐름이 자주 끊기다 보니 독서에 온전히 집중하기는 더 어려워지는데요. 모두 합쳐 계산해도 일주일에 2시간은 될까 말까한 잠깐의 책 읽는 시간이 그래도 저에게는 삶의 큰 즐거움이랍니다. 그럼에도 지금까지의 독서 생활에서 무엇보다 아쉽고도 쓸쓸한 부분이 있었다면 부족한 독서 시간이 아니라 바로 제 주위에 책을 함께 읽고 사랑하고 이야기할 사람이 없다는 부분이었습니다.
제 친구도 가족도 모두 책과는 다소 거리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거든요. 책을 사랑하는 사람 곁에는 또 다른 책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기 마련이라고 생각해 왔는데 말이에요. 마치 바보복스님과 튜요미처럼요. 그래서 분명 책을 읽는 동안에는 느끼지 못했던 외로움이 책장을 덮고 나면 서서히 커지기 시작함을 종종 느꼈습니다. 특히 제가 열광했던 책에 대해 이야기할 때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는 친구들, 같이 독서하자는 제안에 미지근한 반응을 보이는 가족들을 마주할 때는 더욱 그랬죠. 제가 우연히 바보복스님의 채널을 찾게 된 것도 이 외로움 때문이었을지도 몰라요. 바보복스님을 알게 된 이후로 독서할 때마다 우선 유튜브에 들어가서 바보복스님을 검색하고 영상을 틀어두는 것은 저도 모르게 습관이 되었습니다. 일상 브이로그, Read with me, 북클럽 영상, 제가 지금 사연을 쓰고 있는 북캐스트, 이 밖에 책에 관한 많은 영상들, 이 모든 것들이 저에게는 단지 즐거운 볼거리, 들을거리일 뿐만 아니라 책을 사랑한 이래로 줄곧 느꼈던 허전함을 은은하게 채워주는 무언가였어요. 저는 제 방에서 홀로 책을 읽고 있지만 어쩐지 바보복스님, 그리고 튜유미, 그리고 칸초, 그리고 참치, 그리고 모든 구독자분들과 함께 조용하고 느긋하게 독서를 즐기는 듯한 기분이 들면 외로움은 사라지고 대신 든든한 충족감이 들었거든요. 저에게는 매우 생소하고도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그래서 홀로 함께 읽기는 이제는 제 오랜 습관이 되었습니다. 누군가는 단지 책을 읽을 때 영상을 틀어두는 것만으로 외로움을 덜 수 있다니 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타인과 독서에 대한 애정을 공유하는 일에 목말라 있던 저로서는 대단히 값진 일이며 특히나 바보복스님처럼 느긋하고도 부지런히 삶을 살아가시는 분의 모습을 보는 일은 독서할 때뿐만 아니라 일상 전반을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는 힘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기회를 빌어 감사하다는 말도 전하고 싶었어요. 감사합니다, 바보복스님. 그리고 튜요미님, 그리고 칸초, 그리고 참치, 그리고 모든 구독자분들. 너무 바보복스님 덕후 티를 내지 않으려고 노력했는데 잘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실패한 것 같네요. 따뜻한 사연 정말 감사합니다. 홀로 함께 읽기. 제 채널이 따로 또 같이 읽는 즐거움을 발견할 수 있는 공간이 되었다고 해주시니 정말 행복합니다. 저도 사실 제 주위에 제 절친이자 최고의 북메이트인 남편을 제외하고는 책에 대해 편하게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친구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저희 부모님도 애서가이시고 저 또한 그 영향을 많이 받고 자라 책을 사랑하게 되었기도 하지만 친구들 중에는 김머피님을 제외하고는 책에 대해 깊은 이야기 또는 가벼운 이야기조차 나눌 수 있는 상대가 딱히 떠오르지 않는데요. 그래서 저에게도 유튜브가 소중한 나눔의 공간이 되었습니다. 일상 기록으로 출발했지만 점차 같은 취미와 취향을 가진 구독자님들이 함께 해주시면서 저도 좋아하는 책을 공유하고 함께 읽고 책에 대한 수다를 떨고 또 그로 인해 새로이 독서에 대한 동력을 얻을 수 있는 곳이 되었는데요. 앞으로도 이렇게 각자의 자리에서 즐겁게 책을 읽으며 함께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사연 읽어볼게요. 새니링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바보복스님. 전 새니링이라고 합니다. 북스님은 제가 초면이겠지만 저 북스님 라디오 너무 좋아한다고 사랑 고백하고 싶어요. 언제나 다양한 소설 추천해 주시는 것 너무 감사해요. 제가 이렇게 직접 메일을 보내게 될 줄은 몰랐어요. 이런 제가 너무 어색하네요. 저의 고1 때로 고여버린 독서 습관을 적는다는 게 부끄럽기도 하지만 적어볼게요. 제 독서의 시작은 중학교 1학년 때부터랍니다. 짝사랑하던 아이의 이상형이 책을 읽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부랴부랴 책을 읽게 되었던 모습이 떠올라요.
책 읽는 건 너무나 지루하지만 책을 읽는 제 모습이 사랑스러운 것 같기도 했고요. 이것저것 읽어보며 내가 가진 책 취향을 알아가는 시간이었어요. 그때 자연스럽게 습관이 생기더라고요. 그 습관이 20살인 지금까지 그대로랍니다. 제가 책을 고르는 습관은 일단 책이 있는 곳에 가서 책등의 제목을 읽어보고 책을 뽑아요. 그리고 무작위로 한 페이지를 펼쳐요. 그 페이지 속에서 마음을 때리는 문장이 있다면 남는 팔에 끼고 또 책을 뽑아요. 마음에 안 들면 집어넣고 그렇게 쭉 책을 고르면 10권 넘게 고르게 돼요. 엄청 무거워서 더 이상 한 손으로 들 수 없을 때 잠깐 앉아서 책을 펴고 10장 정도 읽어봅니다. 그때 이 책을 읽을지 말지를 결정합니다. 10권을 뽑았다면 한 3권 정도가 살아남는 것 같아요. 무서운 세계죠. 그렇게 살아남은 책을 들고 집에 갑니다. 사실 그때가 책을 읽을 때만큼이나 행복한 순간인 것 같아요. 책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공감할 거라고 믿어요. 좋아하는 문장을 만났을 때 저는 귀퉁이를 접어요. 시집을 많이 읽는 편이기 때문에 귀퉁이만 접어도 좋았던 시를 바로 볼 수 있답니다. 소설은 귀퉁이를 접어놓으면 정확히 어떤 부분을 기억하고 싶었는지 까먹기 때문에 밑줄을 치는 편이에요. 정말 이 책은 100번 읽고 싶은 책이다 싶으면 검정 볼펜으로 마구 떠오르는 걸 씁니다. 2회독 때는 빨간색 펜으로, 3회독 때는 파란색 펜으로 덧쓰면 여러 색의 코멘트의 내용이 다 달라서 재미있어요. 포스트잇은 여러 번 시도해봤는데 포스트잇 돈이 아깝기도 하고 책이 좀 더러워져야 내가 정말 이걸 읽었구나 싶어서 뿌듯해지는 사람이기 때문에 포기했답니다. 도서관파와 구입파 중 고르자면 저는 구입파입니다. 도서관 책들은 괜히 침대에 올려놓기 찝찝하더라고요. 그래서 전 반드시 침대에서 읽어야 하는 시집은 구매하는 편이고 소설과 비문학은 빌려다가 읽는 편이에요. 특히 제가 좋아하는 과학 관련 도서들은 자리 차지도 많이 하고 비싸고 또 비싸서 꼭 빌려 읽어요. 도서관 책이 너무 더러워서 만지기도 싫게 생겼다면 제목을 기억해뒀다가 구입하고 만약 새 책이라면 아주 기분 좋게 빌려와서 첫 장을 눌러줍니다. 아무도 밟지 않은 눈을 뽀드득 밟는 느낌은 제 속에 숨어 있었던 정복력을 느끼게 해줘요. 비록 짝사랑하던 아이와는 사랑을 이루지 못했지만 책과는 깊은 애인 사이가 되었어요. 아침밥을 먹을 때, 강의 쉬는 시간마다 집에 오는 버스 안에서 자기 전 침대에서 책과 함께 한답니다. 인생은 이렇게 엉망진창 예측 불허로 굴러가기 때문에 재밌는 것 같아요. 북스님 덕에 이런 행복한 글쓰기를 하게 되어 너무 기뻐요. 책은 읽는 것뿐만 아니라 쓰는 것도 재밌을지도 모르겠네요. 바보북스님 좋은 밤 되세요. 고양이들도 모두 잘 자렴. 안녕. 저절로 입가에 미소가 번지게 되는 귀여운 사연이었습니다. 새니링님의 이야기를 읽고 나니까 갑자기 저도 책에 밑줄을 그으며 메모를 해두며 책과의 친밀도를 더 높이고 싶어지기도 하다가도 제 메모가 적힌 책을 다른 사람이 빌려가서 읽다가 발견하면 어떡하지? 괜히 벌써부터 부끄러워지기도 하고 그런데요. 생각해보니 저는 이상하게 제 책은 깨끗하게 보면서도 헌책방 책들은 사랑하는 모순적인 습관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새니링님 사연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머핀님의 북테라피 코너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김머핀님은 출퇴근길 지하철 안과 자기 전 침대 위에서 책을 즐겨 읽으신다고 해요. 출퇴근길 지옥철 안에서는 책을 펼치기가 힘들어 주로 아이패드 미니나 핸드폰을 사용해서 책을 읽으시고 잠들기 전 침대에서 읽는 책을 사랑하지만 그대로 잠들 위험이 있다는 김머핀님은 오늘 이방인을 주제로 북테라피를 진행해 주신다고 합니다. 독일에서 외국인으로 이방인으로 살고 있는 저는 오늘 북테라피가 개인적으로 정말 좋았는데 이런 좋은 내용을 여러분과 함께 공유할 수 있어서 참 좋은 것 같아요. 다음 북나잇은 12월에 방송될 예정인데요. 벌써 12월, 연말이라니
시간 정말 빠르죠? 12월 북나잇에서는 올해 읽었던 책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책을 함께 공유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11월 31일까지 바보북클럽 gmail.com으로 많은 사연 부탁드릴게요. 그럼 김머핀님의 북테라피를 들으며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오늘도 책과 함께 좋은 밤 되시길 바랄게요. 오늘 밤도 북나잇. 안녕하세요. 책으로 읽는 따뜻한 위로 한 잔 김머핀의 북테라피입니다. 첫 번째 에피소드를 녹음할 당시에는 감기도 걸리고 다른 분들이 이 내용을 어떻게 들으실까 긴장도 많이 했었는데 다행히 좋은 반응을 보여주셔서 너무 감사했어요.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먹으려고 초코 에클레어랑 망고앤 패션 오르츠 티도 준비했습니다. 오늘도 달콤한 시간 되셨으면 좋겠어요. 북테라피 두 번째 잔의 주제는 이방인입니다. 바보북스님과 제가 아주 좋아하는 작가 중에 한 분이 김영하 작가님의 여행의 이유 중에 한 부분으로 오늘 북테라피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입국 심사를 무사히 통과하고 나면 키클롭스 섬에 도착한 오디세우스 같은 상황이 된다. 니하오마와 곤니치와의 시험을 통과해 겨우 한국인임을 알리는데 성공하더라도 너의 코리아는 노스냐 사우스냐를 묻는 질문이 기다리고 있다. 모국에서 가지고 있던 복잡한 정체성은 남한 출신의 여행자라는 간단한 스테레오타입으로 대체된다. 네,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제가 독일에서 살았던 시간이 문득 떠올라서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어요. 독일에서 누군가를 처음 만날 때 겪는 상황과 꼭 같았거든요. 카페에 그냥 앉아 있어도 저렇게 말 거는 사람이 좀 있었어요. 심지어 제가 독일에 있었을 때는 김정일이 죽었었거든요. 저한테 김정은 안부를 왜 그렇게 물을까요? 제가 안부를 알 수 있는 김정은은 중학교 동창 김정은인데 말이죠. 그리고 비단 처음 만나는 사이가 아니라 어느 정도 인간관계가 지속되고 나서도 저 자신보다는 스스로가 가진 선입견이나 잘못된 정보에 따라서 저를 판단하거나 대화를 이어나가는 경우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종종 벽에 부딪히는 느낌을 받곤 했어요. 그런데 김영하 작가님이 내리는 여행자의 정의를 보고 아, 이게 바로 그때 나였구나 하고 깨닫게 되었어요. 잠깐 읽어드릴게요. 아무것도 아닌 자인 것은 한국에서와 마찬가지였지만 조금 달랐다. 젊은 날의 나는 특별한 존재가 되기를 바랐지만 나의 인종이나 국적에 따라 특별하게 분류되고 일단 분류된 이후에는 사실상 눈에 보이지 않게 되는 경험은 그전까지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던 것이다. 여행자는 낯선 존재이며 그러므로 더 자주 명백하게 분류되고 기호화된다. 국적, 성별, 피부색, 나이에 따른 스테레오타입이 정체성을 대체한다. 즉, 특별한 존재, somebody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저 개별성을 잃어버리는 것이다. 여행자는 스스로 어떻게 생각하든 상관없이 결국은 아무것도 아닌 자, nobody일 뿐이다. 여행자는 nobody, 즉 이방인이지만 여행자가 아니었던 저는 늘 다른 사람과 어울리려고 무던히도 애쓰고 짧게나마 이 사회의 저구석 어디라도 자리 잡은 somebody가 되고 싶어서 발버둥 치곤 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에게 저는 계속 nobody였던 거죠. 거주자였던 제가 여행자와 동일하게 이방인 취급을 받으니까 그 부조화에서 스트레스가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는 잘 모르니까 그러겠지 하고 넘기긴 했지만 같은 일이 너무나 많이 반복되면서 계속 제 안에서 스트레스가 축적되고 나는 도대체 언제까지 나의 근본에 대해 설명해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생각들이 문득 나는 여기서 평생을 살아도 이방인이겠구나 라는 생각으로 이어지곤 했는데요. 마치 불의 옥잠처럼
아무리 뿌리 내리려고 해도 제 뿌리는 땅이 아니라 물 위에 떠 있는 기분이었어요. 초등학교 과학 시간에 배웠던 그 수경식물 기억하시죠? 남들처럼 땅에 자리 잡지 못하고 물 표면을 둥둥 떠다니는 불의옥잠이요. 아마 이 감정과 상황은 저뿐만이 아니라 외국인으로 외국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겪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가 나고 자란 나라에 살고 있어도 문득 내가 이방인 같다고 느껴지는 경험은 모두가 한 번씩은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군중 속의 고독이라고나 할까요? 내가 속한 집단에서 소외되거나 같이 잘 어울리지 못한다는 기분이 들거나 나의 생각이나 가치관이 집단의 구성원들과 괴리가 있다고 느낄 때 주로 이방인이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사실 소속감과 동질감은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인간에게 중요한 요소인데요. 이런 요소가 충족되지 못할 때 사람들은 자아의 불안을 겪게 되곤 합니다. 그리고 불안은 우울의 가장 좋은 먹이라서 이런 이질감을 느낄 때마다 특히 우울감에 휩싸이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필연적인 우울감을 어떻게 다뤄야 할까요? 일단 먼저 생각할 것은 여러분의 고독이 부정적인 감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고독을 느껴보지 않은 사람은 함께 있음의 충만함도 느끼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고독하며 가끔 엄습해오는 고독은 여러분이 삶을 성실히 살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 고독과 고독에서 오는 우울함을 너무 미워하지 않는 것, 그것이 첫 번째 단계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거리두기입니다. 자꾸만 여러분을 불안하게 하는 존재들과의 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겠지만 슬프게도 그렇게 할 수 없는 경우가 더 많죠. 물리적인 거리가 멀어질 수가 없다면 심리적인 거리를 만들어 보는 건 어떨까요? 같은 일상 속에 있다고 해서 고독의 원인 제공자들이 꼭 여러분의 이야기의 주역일 필요는 없습니다. 고독 유발자들에게 작은 역할을 붙여줘 보세요. 예를 들어서 외국에 계신다면 자꾸 여러분에게 김정은 안부를 묻는 여러분의 직장 상사는 춘향전에서 변사또 옆에서 아첨하는 이방 정도로 해볼까요? 또 비혼주의자인 당신에게 나이 들어서 혼자 고양이나 키우고 살면 얼마나 딱해 보이냐. 안 팔리기 전에 얼른 적당한 사람이랑 결혼이나 하라. 고 늘 말하는 친척 어른 1, 2, 3은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의 카드 병정 1, 2, 3으로요. 여러분의 곁을 든든히 지켜주는 소중한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의 춘향이고 이몽룡이고 시계토끼고 하트 여왕입니다. 고독 유발자들은 하찮은 역할일 뿐입니다. 각자의 사회에서 여러분의 소설을 만들어 보세요. 하지만 여기서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의 고독과 우울이 개인적으로 다루기 어려운 정도의 것이라면 혼자 끙끙대지 마시고 꼭 전문가와 상담해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의 고독과 우울은 잘못이 아닙니다. 단지 그것을 잘 다루지 못했을 뿐이죠. 우리가 무거운 짐을 들 때 혼자 들 수 없으면 누군가한테 같이 들어달라고 요청하듯이 개인적으로 감정을 잘 다룰 수 없을 때는 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꼭 용기 내서 도움을 청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자신이 불의옥잠이라고 느끼신 분이 계신가요? 여러분의 다름이 여러분을 불안하게 하나요? 그런데 여러분, 불의옥잠이 물을 정화해준다는 사실을 잘 알고 계시죠? 사회에서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가진 다양성이 사회를 좀 더 다각적으로 발전하게 해주고 풍요롭게 해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불의옥잠의 꽃은 피자마자 하루 만에 져버린다고 해요. 그래서 저는 너무 슬프다고 생각했었는데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하루 만에 피는 꽃을 보기 위해서 매일매일 불의옥잠을 들여다보는 자신에게 그 찰나의 꽃피움이 너무나 큰 행복이라고요. 얼마나 특별한 존재냐고요. 네, 여러분은 다른 것이 아니라 특별한 것입니다. 이방인이 아니라 주인공입니다. 오늘
오늘의 북테라피는 이렇게 마치도록 할게요. 오늘도 따뜻한 밤 되세요.